네, 윤석열 검찰총장의 1호 수사 대상이 아이러니하게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됐습니다. 사상 초유의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향한 검찰 수사,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파장도 만만치 않아 보이는데요. 정치권의 시각은 어떨지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자, 조국 후보자를 향한 검찰의 전방위 압수수색이 어제 진행이 됐습니다. 지금 청와대와 여야에서 다양한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 영상 먼저 보고 본격적인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검찰 수사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는 게 관례라며 말을 아꼈고 전혀 언지를 들은 바도 없고 예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검찰 개혁에 대한 검찰 내부의 반발을 아니길 바란다. 이런 시중의 여론도 검찰이 귀담아 듣고 또 명심하기 바랍니다. 본인이 제일 중요할 텐데 조국 후보자 본인에 대한 압수수색은 없거든요. 지금 수사 중인 사건이라는 것을 이유로 하면서 청문회를 또 무력화시킬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똑같은 자세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늘 어떤 원칙에 입각해서 마음을 비우고 네,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고 왔는데요. 먼저 오늘 아침에 나온 민주당 대표 발언부터 먼저 좀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공정수사 얘기를 했다가 그다음에 좀 유감 표명을 했다가 오늘 발언이 조금 더 강해졌습니다. 검찰이 나라를 어지럽힌다. 대표가 이런 얘기를 직접 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로서는 생각지 못했던 당혹스러운 일이기도 하고요. 보통은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의혹들이 있는다 하더라도 지금의 시점에 굉장히 공교롭게 몇 가지 좀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월요일 날 여야 정치권들이 합의해서 인사청문회를 날짜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후보자가 또 그날 검찰 개혁에 관련된 입장도 발표했습니다. 다음 날 급작스럽게 어제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저희로서는 굉장히 예상치 못했고 물론 검찰이 청와대든 여당 관계자든 아무도 통보는 아무도 통보를 못 받았고 그게 근데 앞뒤로 시점들이 물론 검찰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증거인멸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 때문에 불가피했다라고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로서는 실제로 또 우리 조국 후보자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검찰 개혁인데 또 검찰 개혁을 발표한 다음 날 또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오고 또 그런 것들이 보통은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받는다거나 이런 것들도 아니고 완전히 독립적으로 이 문제를 진행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청와대도 아까 우리 사전에 비디오에서 나왔습니다만 검찰 수사 중인 사안이니까 말할 게 없다. 즉 이야기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또 내포하고 있다고 저는 해석이 됩니다. 이제 이렇다면 모든 것에 위에 여야의 합의 위에 검찰의 권력이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비춰질 수 있는 부분에 저는 굉장히 당황스럽다 이렇게. 이인영 원내대표는 검찰이 빨리 수사해라, 늦게 수사해라 이거 자체가 하나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다 이런 목소리도 냈던데 내부의 민주당 의원들의 그 목소리는 어느 쪽에 가깝습니까? 그 이인영 의원이 아까도 나왔던 비슷한 이야기인데요. 검찰 개혁을 하자고 하니 이를테면 오비일학이죠. 검찰 개혁을 하자고 했더니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 아니길 바란다 이런 말이고 또 국민들은 반대로 굉장히 검찰 개혁을 높이 요구하고 있는 만큼 그런 여론도 귀담아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원내대표가 말한 대목도 한번 상기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시점상 검찰 개혁에 대한 어떤 내부 반발이 작용한 것이 아니라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내부에서 나온다 이런 얘기신데. 자, 검찰의 이 시점에서의 전격 압수수색에 대해서 지금 다양한 해석이 나옵니다. 여권 내 이런 목소리도 있고요. 한국당은 이 부분을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민주당 대표께서 나라를 어지럽히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방금 말씀을 주셨는데 나라 어지럽히는 게 누구지요? 당사자 아닌가요? 조국 수석 아닌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물으시면 안 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수사하는 이 상황에서 여러 가지 의문들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청문회 날짜가 정해져 가지고 이제 증인 정도의 협상을 하고 있는 이런 와중인데 네. 이 수사가 시작됐단 말이지요. 예. 증인이나 자료 제출을 우리가 받을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에 보면은 수사 중일 때는 자료를 안 내거나 증인이 안 나갈 수도 있어요. 아, 이게 수사 중인 사안이라서 답변할 수 없다. 이런 그렇습니다. 반응이 나올 수 그렇습니다. 있다는 그래서 거죠. 이런 형태로 해서 이 후보자에 대해서 면죄부를 주려는 거 아닌가 이러한 의문들도 또한 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근데 한국당 지금까지 빨리 수사해라 이렇게 요구를 해오셨는데. 저희 공식적인 이야기는 그거지요. 이 자질이 없기 때문에 후보를 사퇴하라. 예. 사퇴하고 수사하라 그 얘기거든요. 지금 현재 이런 정도의 문제가 되면은 본인이 사퇴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당당하게 수사를 받는 게 맞지요. 근데 지금 빠른 수사를 요구를 했는데 또 이제 수사를 하니까 이게 또 면죄부를 주려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고 하셨는데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수사 중인 예. 후보자는 만약에 이 후보자가 다음에 장관으로 지명됐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 많은 국민들 지명될 거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잖아요. 지명됐었을 때 지명받은 또 장관이 이 수사를 자기 사건을 보고를 받고 지휘하게 되는 겁니다. 예. 초유의 사태가 일어나고 이 국기적인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후보자가 빠른 시간 내에 정리를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한번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카메라를 좀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우리 해오셨군요. 후보자께서 2017년도 1월 11일 날 트위터에 이런 말씀을 남기셨어요. 도대체 조윤선은 무슨 낯으로 장관직을 유지하면서 수사를 받을 것인가? 우병우 민정수석 자리에서 내려와 수사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무슨 얘기냐? 당시에 조윤선 장관이 수사를 받을 때 장관직을 유지하고 있었잖아요. 네. 그래 내려와라 그랬어요. 지금 후보자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후보자가 되어 있으니까 이 트윗을 날린 것대로 한다면 네. 본인이 내려오셔가지고 수사를 받는 게 맞습니다. 어떻게 제가 뭐 보십니까? 조국 수석의 과거 했던 멘션까지 이렇게 제가 다 확인해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그렇게 주장할 수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우리가 무죄 추정의 원칙으로 대해야 되는 것들은 모든 국민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돼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 아쉽습니다만 아직 경찰 출두를 안 하고 있는 한국당 의원들에 대해서는 제가 굳이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예. 근데 중요한 건 이렇습니다. 제가 볼 때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은 청문회를 앞두고 야당이 이제 고발을 하면서 이 문제가 시작된 건데요. 이렇게 되면 앞으로 청문회 할 때 야당이 가장 좋은 수는 고발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후보자로서 가장 무서운 것은 청문회 전에 압수수색을 다 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아, 근데 이게 이 사례가 한국당에서 고소한 그러니까 뭐 이런 여러 가지 아니기 때문에. 의혹들이 이제 제기가 되면 그러니까 저는 약간 정치의 영역 위에 지금 사정기관이 가는 것 같은 두려움이 좀 듭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국민들이 검찰에게 그만큼의 권력을 위임해줬는지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인사청문회가 국회가 위임받은 국민의 권력을 가지고 인사청문회를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물론 야당이 의혹 제기하는 건 당연한 거고 또 그런 검증을 통해서 좋은 후보자를 뽑는 것이 인사청문회의 본래의 취지라고 생각합니다만 예. 굉장히 공교롭게도 그런 고발들이 이루어진 다음에 검찰이 이제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을 했지 않습니까? 여야를 떠나서 저희가 야당이 된다고 하더라도 말이죠. 그리고 한국당이 여당이 된다 하더라도 그런 고발로 인해서 검찰이 조사를 한다. 인사청문회 전에 이것이 과연 정상적인 사정기관과 국회 권력의 관계인지는 한번 여야를 떠나서 한번 고민해 볼 필요 있는 지금 지점이라는 정치 생각이 위에 듭니다. 사법 권력이 가는 것 있는 아닌가라는 부분에는 의심이 들 수 의심이 있는 거죠. 된다고. 네, 왜냐하면 인사청문회가 국민의 권력을 위임받은 국회의원들이 또 국민의 민의에 장해서 후보자를 검증하는 것이라면 그거 전에 사정기관이 들어오는 첫 번째 사례 아니겠습니까? 네. 그것도 법무부 장관입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어떤 장관들도 예외가 없다는 물론 법의 집행에 있어서 예외가 없다라는 것은 누구도 부정하지 않아야 되는 일이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의 권한을 우리가 검찰에게 주었던가 이것들은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겠다. 근데 검찰에서는 지금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고소 고발이 들어왔고 객관적인 증거를 빨리 확보하는 것은 수사의 기본이다. 지금 이렇게 수사를 하는 것이 오히려 검찰 개혁의 바로미터가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주장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이제 앞으로 인사청문회 전에는 다 이룰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정상적인 우리가 국가 운영의 시스템이라는 거는 또 다른 문제로 이번 사건과는 좀 다른 문제로 저희가 이후에 토론과 본질적인 대안을 찾아야 될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 선례가 될 수 있다 이런. 강 의원님께서 참 여당이기 때문에 여당은 참 방어하기가 어렵죠. 저도 그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렇지만 이 조국 사건은 상당히 다른 각도로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의혹과 국민적 관심이 큰 사항입니다. 옛날 다른 후보하고는 좀 또 틀립니다. 본인이 얘기하는 것도 있고요. 특히 이 따님의 부정입학 문제라든가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논문의 문제, 또 주민등록 이 생년월일을 91년 2월생에서 91년 9월생으로 또 바꿨거든요. 이건 서류 위조, 의사의 서류 위조의 문제까지도 나와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가 보니까 검찰에서 아마 이 부분을 걸러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 사건들은 옛날에 청문회에 올라왔었던 대상들하고는 상당히 틀리다. 그리고 국민들께서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 아이들 교육 문제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들은 우리가 여당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셔가지고 증인이고 뭐고 이런 부분들을 빨리 합의를 하셔서 국민들한테 검찰이 수사하기 전에 우리가 더 푸는 것도 하나 방법 아니겠나 싶습니다. 네, 뭐 제가 충분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이해되는데 저는 이게 뭐 조국 후보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제 조국 후보자 이런 케이스가 되고 나면 야당에 있는 자녀에 대한 특혜 채용의 의혹이 든다, 예를 들어서 말이죠. 국회의원에 대해서 또는 뭐 대표에 대해서 그런 의혹이 든다면 아마 고발하면 검찰이 야당 대표 부르면 그때 야당 탄압이라고 안 하실 겁니까? 야당 탄압이라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조금 더 이 문제를 떠나서 말이죠.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가 적용을 같이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만 이번 일은 그 여야의 문제 또는 조국의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국가기관에 주어진 권력의 크기의 문제 그리고 어디까지 사용되는 것이 적절하냐의 문제에 대해서도 되짚어보는 본질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말씀 좀 올리겠습니다. 예, 권력 크기의 문제에 대해서 이게 선례로 남았을 때 나쁜 선례가 되느냐 좋은 선례가 되느냐 이 부분을 크게 좀 검토해 봐야 된다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요. 자, 조국 후보자 어제에 이어서 오늘 출근길에서도 검찰 수사에 대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어제 오늘 출근길 표정과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그동안 과분한 기대를 받았음에도 그에 철저히 부응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송구스럽다는 말씀드립니다.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검찰 수사가 개시되어서 좀 당황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가족들은 검찰 수사에 성실히 응할 것입니다. 향후에 형사 절차를 통해서 밝혀질 것이 밝혀지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담담히 인사청문회 준비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 장관 되시면 사실상 검찰 지휘하는 역할 되시는데 관련 수사가 공정하게 진행될 거라고 보십니까? 법무부 장관은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구체적 지휘를 하지 않습니다. 네. 가족들은 성실히 수사에 임하겠다 이 얘기를 했고요.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지시를 하지 않는다. 마지막에 이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는 뭐 일면 맞고 일면 또 틀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해석이 또 나오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발언 들으셨습니까? 법무부 장관이 그동안 지휘 안 하고 보고 안 받은 사건이 있었나요? 이렇게 중대한 사건들을. 일단 원칙적으로는 개별 사안 말고 검찰총장을 지휘할 수 있게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런데 만약에 법무부 장관이 이러한 국민적 관심사가 큰 사건에 대해서 지휘를 아니하고 보고를 받지 않는다면 그건 장관이 아닌 겁니다. 이렇게 빠져나가면 안 돼요. 당당하게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후보자께서는 당황스럽다, 송구하다 국민께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본인이 얘기했던 아까 제가 그대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대체 조윤선 장관은 무슨 낯으로 장관직을 유지하면서 수사를 받을 것인가? 예. 우병우 민정수석도 자리에서 내려와서 수사를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럼 무슨 낯으로 지금 후보직을 가지고 수사를 받겠다는 겁니까? 저는 이거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그대로 이 후보자가 이야기하셨던 대로 그대로 저는 대답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 약속 지키시고 본인이 트윗으로 요구하셨던 것 다시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과거 말에 계속 본인의 지금 입장에 발목을 잡는 이런 상황이 좀 반복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이 사건 말고도요. 우리 후보자께서 여러 얘기를 하셨어요. 장학금의 기준은 성적 기준에서 경제 상태로 바꿔야 한다 그랬고요.
번역을 해줘가지고 논문 저자로 공동 저자로 올라간다 예. 그러면 영문과 나온 사람들은 수천 편의 논문을 발표할 수 있다 그랬거든요. 이 모든 말들을 본인이 책임지셔야 합니다. 왜? 더군다나 법무부 장관 아닙니까? 그리고 네. 대한민국의 법 질서를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네. 그 수장으로 가시는데 그 수장이 지금 수사받으면서 이 수사받는 대상이 됐는데 내려놓으셔야죠. 그래야 예. 대통령께서도 편하시고 우리 여당 의원 모두가 다 이제 편해질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한국당에서는 지금 자진 사퇴를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뭐 권력기관 개혁을 하는 분이 이렇게 수사를 받는 게 맞느냐 이런 목소리도 나오는 반면에 또 사법개혁을 반드시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이 적임자를 포기하는 것이 맞느냐 이런 목소리도 동시에 나옵니다. 지금 뭐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그렇고요. 어제 뭐 실검을 장악한 게 조국 응원합니다 하고 조국 사퇴를 뭐 사퇴하세요 이렇게 두 가지가 계속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 전날까지는 조국 후보자 대 야당의 대결이었다고 해야 될까요? 네. 야당이 의혹 제기하고 또 이제 그런 것들이 보도되면서 또는 또 사실은 뭐 조국 후보자가 국민들에게 허탈감을 준 부분은 분명히 존재하죠. 네. 그리고 또 그런 것은 저도 여당 의원입니다만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걸 떠나서 그 전날까지는 조국 후보자 대 야당의 대결이었다가 어제부로 검찰개혁 대 검찰의 대결 구도를 약간 변화하고 있는 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검찰개혁을 하려고 했던, 제가 아까 그래서 모두에 검찰개혁 하려고 한 다음날 공교롭게도 이게 나와서 그거보다 만약에 2, 3일 전에 나왔거나 예. 또 이랬으면 또 다를 텐데 말이죠. 그래서 지금은 그 사이 청문회 국면이라고 하기보다도 거의 선거 국면 같아요. 검찰 개혁을 할 거냐 알 거냐 어디를 투표하실 겁니까? 누가 더 나쁜 사람입니까? 뭐 이렇게 돼버리는 양상인 것 같아서요. 물론 말씀대로 이제 그런 면에서 단점은 본질이 흐려지는 단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에게 어떤 법무부 장관이 좋은 것이고 또 법무부 장관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을 예. 더 저희가 밝혀드려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오히려 숨겨지고 정치 공세 또는 소위 말하는 새와 새의 대결만 남아서 좀 본질이 사라진 부분 좀 저는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근데 그런 면에서는 사실 조국 후보자가 송구스럽다 이런 것은 좀 더 국민들에게 솔직하고 진솔하게 말해야 된다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능력 또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 것 그리고 이런 거고요. 두 번째는 저는 사실은 이번 이 국면에서 힘내세요 아니세요 뭐 예를 들면 네. 뭐 내려오세요 힘내세요, 사퇴하세요 이런 예. 국면도 이제 선거 국면처럼 돼버린 거라는 예. 반증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많이 아시고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사실은 우리가 매일 법과 원칙을 이야기하는데 조국 후보자가 걸린 구체적인 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보다도 국민정서법에 걸려 있는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오히려 어떻게 돌파해 나갈 건지도 이제 어쨌든 참 늦었습니다만 저희가 여야가 합의해서 청문회를 했고 본인의 목소리로 소명을 들어볼 텐데요. 네. 그 과정을 통해서 좀 더 명쾌하게 답변이 돼야 될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예, 청문회를 해야 되는데 지금 조국 후보자의 전방위 검찰 수사가 시작되면서 지금 한국당 내에서 약간 기류 변화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 지금 상황에서 청문회를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 자, 오전에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듣고 오시겠습니다. 조국 후보자에 대한 방제 수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역사상 피의자인 후보자를 인사청문회에 올린 적이 없었습니다. 국무위원도 다른 국무위원이 아니라 법무부 장관입니다. 지도부로서는 상당한 심각한 고민에 들어가 있고 지금 이 청문 절차가 계속 진행되는 것이 맞는지 여부에 대해서 국민들의 의견을 더 모아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견을 모아가고 아직까지 고민 중이다 이렇게 들리는데 오전에 이제 긴급 의총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고요. 보이콧을 할지도 모른다 이런 그 소식도 전해졌었거든요. 결론이 어떻게 난 겁니까? 네, 우선 이 결론 부분에 먼저 말씀드릴 게 예. 있는 게 이 후보자께서 이제 개혁을 해야 되겠다라고 주장을 하고 계시잖아요.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이 개혁한다고 부르짖을 수 있겠어요.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무장되어 있는 사람이 가도 이 저항이 심하기 때문에 개혁에 대해서 노마시대 솔론도 그렇고 우리 조광조도 그렇고 굉장히 실패한 사례가 많습니다. 이미 예. 권위가 실추가 되고 범법자로서의 그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는 그런 예. 가능성도 있는데 이런 개혁이라고 하는 명분으로 국민들한테 다가서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예. 말씀 제가 드리고 아까 청문회 보이콧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당의 입장은 청문회를 하는 겁니다. 현재까지는. 하는 그런데 것이? 지금 현재 과연 국회 역사상 청문 역사상
이 수사를 받고 있는 대상이 과연 이 청문회를 해야 되는가? 사상 초유의 일이 났거든요. 일이 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저희 당의 입장에서는 청문회를 보이콧할 생각은 없지만 추이를 볼 것이고요. 예, 추이를 봐서 보이콧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긴 그 한 부분도 겁니까? 있습니다. 있고 그런데 이런 부분에 가지 않도록 본인께서 결정을 해주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렵게 어제 날짜를 합의했는데요. 지금 보이콧 얘기가 오전에 나왔는데 민주당에서는 어떤 반응이었습니까? 네, 이번에 청문회 조국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청문회가 될 때부터 몇 가지 예견됐던 일들 중에 한 가지죠. 그러니까 청문회 결국 보이콧하는 거 아니냐. 이게 자꾸 딜레이하는 이유는 그러면 그건 뭐냐. 핵심적인 증거는 없고 의혹만 있는 것 아니냐라고 비칠 겁니다. 두 번째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피의자가 청문회에 못 쓴다라는 논리는 무죄 추정의 원칙도 일단 안 하겠다는 거고요. 앞으로는. 두 번째는 앞으로는 어느 쪽이 야당이든 여당이든 떠나서 말이죠. 검찰이 피의자로 올리면 인사청문회 탈락이 되는 겁니다. 국회보다 훨씬 센 거죠. 국회에는 청문회 반드시 해야 될 겁니다. 왜 그러냐? 그게 국회의 권리와 권한을 지키는 저는 이유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청문회를 해서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더 우리 입장에서 국회의 입장에서 국민의 대변인 입장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는 게 필요하지. 이것마저 안 하면 앞으로는 검찰이 압수수색 한 번 하면 피의자가 됐기 때문에 무죄 추정의 원칙을 무시하고 우리 인사청문회는 안 한다라는 아주 안 좋은 관례를 남길 겁니다. 물론 의혹에 대해서 야당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충분히 설명하고 해명할 필요가 있고 또 그렇게 돼야 되고 또 거기에서 부적격이 나지면 거기에 따른 조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 그것과 별도로 검찰의 조사는 조사대로 가야지요. 근데 이런 것들을 혼재시켜서 검찰이 피의자로 만들었고 그러니까 무죄 추정의 원칙을 모르겠고 우리 인사청문회는 안 할 수도 있다라는 식의 논리는 우리 스스로가 정치를 무시하는 프레임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강 의원님한테 하나 여쭙겠습니다. 청문 대상으로 올라와 있는 후보자가 수사를 받으면서 한 적이 있었나요? 또 이 후보자보다 조국 후보자보다 더한 후보자가 있었나요? 아니면 비슷하거나 다른 후보자들 의혹들이 있었지만 한두 가지였거든요. 그리고 국민적 여론이 그렇게 심대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은 이 자녀 교육 문제와 관련이 있고 또 이 사모펀드 그리고 위장이혼 여러 가지 문제가 함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료들을 보면 명백한 실정법 위반들이 명확하게 나온 것들이에요. 그래서 의혹이라고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이러한 정도의 후보자가 과연 그전에 거쳐간 적이 있는가 또 수사 받으면서 이런 후보자가 사퇴하지 아니하고 한 적이 있었냐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야당에서는 고민을 안 할 수 없는 겁니다. 자, 이제 제가 그 말씀을 물어보시니까요. 그 몇 가지만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런 의혹들은 늘 제기됐습니다. 제가 2017년에 집권당의 첫 번째 원내대변인을 했기 때문에 모든 청문회를 다 해봤습니다. 가령 그때 당시에 강경화 외무부 장관 어땠습니까? 아무도 안 된다 그랬습니다. 하지만 지금 잘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유은혜 교육부 총리 위장 전입으로 얼마나 그렇게 그리고 교육부 장관이 위장 전입하면 되냐 얼마나 문제 제기 많이 했습니까? 하지만 유치원 3법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성실히 잘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런 부분에 야당도 한번 고민해 달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조국 후보자는 무조건 맞다, 무조건 하자라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충분히 청문회를 해보자는 취지입니다. 지금 그 청문회마저도 보이콧을 한다면 정말 의혹만 제기했지 한 번 보여준 적 없는 의혹은 많이 제기됐죠. 그리고 그 의혹에 대해서 본인의 소명도 듣고 최순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소명은 안 듣는 게 맞습니까? 소명 들어보자고까지 지금까지 주장하셨던 거 아닙니까? 하물며 지금 이분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아무런 상황이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청문회도 우리는 안 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청문회까지 가는 길이 굉장히 깁니다. 지금 뭐 보이콧 이야기도 나오고 일정도 겨우겨우 몇 번 이제 왔다 갔다 하다가 합의가 됐는데 지금 넘어야 할 산이 또 있습니다. 뭐 청문회 한다고 해도 증인 채택 문제가 여야 간의 간극이 굉장히 큰 상황인데요. 이 부분 어떻게 맞서고 있는지 차현주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이번에는 증인 채택이 문제입니다. 한국당은 조국 후보자 일가족과 청와대 특감반원 등 25명을 증언대에 세워야 한다. 민주당은 가족을 부른 전례가 없고 특감반 관련 부분은 재판 중이라서 안 된다. 이렇게 맞서고 있습니다. 한국당은 처음에 93명을 요구했다가 최종적으로 25명으로 줄였습니다. 조 후보자의 부인과 딸, 모친, 동생의 전 부인까지 포함됐습니다. 자녀 입시와 사모펀드 등 의혹을 풀기 위해서는 가족이 핵심 증인이라는 겁니다.
조국 후보자의 가족들이 청문회에 나와야 할 상황은 조국 후보자 스스로가 자초한 일입니다. 지금껏 불리한 의혹에 대해서는 청문회에서 말하겠다고 조국 후보자는 줄기차게 주장해 왔습니다. 그렇게 책임을 전가했던 가족들은 절대 정인으로 수용할 수가 없다고 버팁니다. 국민 여러분, 이런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여야 합니까? 이에 대해 민주당은 가족을 부르는 건 전례도 없었던 데다 과도한 신상털기라며 절대 양보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2000년 2월 15대 국회에서 인사청문제도를 도입한 이후에 우리 국회는 가족을 증인으로 불러낸 일만큼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에 수많은 장관 후보자들에게서 가족 문제가 있었지만 한 번도 이런 원칙을 어기지는 않았거든요. 정치로 인해서 가족들에게 또 다른 폐륜적 피해가 입혀지지 않도록 하는 그런 우리의 그 배려고 고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한국당 내에서도 일가족을 모두 출석시키는 것은 지나친 처사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고 청문회 닷새 전인 오늘까지 증인 채택을 마무리해야 하는 만큼 결국에는 합의가 이루어질 거라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송일종 의원님. 한국당에서 처음에 이제 추렸더니 93명, 그중에서 추려서 지금 25명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 현실적으로 이틀 청문회를 다 부르기는 힘들 것 같은데 꼭 나와야 하는 증인이 있다면 어디까지로 지금 산정을 하고 계십니까? 우선 우리 후보의 부인하고 따님 뭐 이런 부분들은 이제 이건 필수적일 것 같고요. 아들은 저희가 뺐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필수 요원들은 반드시 관련 있는 사람들은 나오셔가지고 해명을 좀 해주기를 기대하고요. 또 지금 여권의 신부에서 원내대표나 이런 분들이 전례가 없다, 가족을 부른 전례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여당이 뭐만 있으면 다 이렇게 뭐 가짜뉴스 전매 특허처럼 해가지고 야당이 뭐라고 가짜뉴스를 몰아붙이잖아요. 이거야말로 가짜뉴스입니다. 왜 없습니까, 전례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황식 전 국무총리께서 누님이 운영하는 동신대학교 특혜 의혹 문제가 있었을 때 누님이 나오셨어요. 김태호 전 국무총리 낙마를 하셨는데 형수한테 차입금을 빌렸었어요. 이거에 대해서 해명을 하고 그래서 나오셔가지고 누님이 나와서 형수가 나와서 이거에 대해서 다 했습니다. 왜 전례가 없습니까? 있습니다. 이 전례 따라 이 전례가 다 있기 때문에 여당에서 후보자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정말 진실로 국민의 이 알 권리에 대해서 충족을 좀 해드리려고 한다면 오히려 여당이 더 불러내가지고 나오셔가지고 협조해줘라 이렇게 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덮고 넘어가면요 더 큰 후유증이 나올 수 있습니다. 네, 가족을 청문회 증인으로 부르는 것 어떤 입장이십니까? 이제 뭐 그 범위와 이런 거의 문제인 거죠. 사실은 협상이라는 93명이 사실은 그게 보자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 그렇게 한 명, 뭐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핵심적인 문제가 있으면 그런 거 논의할 수 있죠. 93명 부른 데서 한 명 부른 사례 갖고 이야기하니까 이게 적절치 않다 이렇게 이야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많은 의혹이 있는 것들을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게 인사청문회의 순기능입니다. 그게 당당한 모습이고요. 그리고 국민의 의혹을 풀기 위해서라면 그런 선택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야가 합의해서 진행하면 될 겁니다. 다만 93명이다, 25명이다, 이거 사실은 납득하기 어렵죠. 왜 그러냐? 법무부 장관의 도덕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 분야가 필요할 겁니다. 법무부 장관의 능력과 도덕성의 양날개를 저희가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검증해야 되는데요. 지금 이상하게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능력 문제는 전혀 이야기하지 않고 그 도덕성 문제, 그것도 가족의 도덕성 문제가 이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많은 국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허탈함과 어떤 의미로는 배신감까지도 느낀 분이 있다고 하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해명해야 되는 것 아니냐, 또는 그런 것들을 의혹을 파헤쳐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건 저는 충분히 일리 있다고 봅니다. 다만 범위와 또 그 주제의 문제에 있어서는 좀 더 우리가 선명하고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요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윤리 문제가 아닙니다. 특권과 반칙을 했느냐 안 했느냐. 특권과 반칙으로부터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지 않았나요? 조국 수석이? 대통령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공정과 정의를 이야기하시지 않았나요? 공정과 정의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아이가 편법으로 논문을 발표했어요. 고등학교 2학년짜리가. 그리고 그게 고려대학교에 갔단 말이죠. 반영이 됐단 말이지요. 제가 얘기를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 부동산 투기 문제가 있고 위장전입 문제 있고 사모펀드 문제가 있어요. 이게 위법에 관련된 문제고 윤리에 관련된 문제고 특권과 반칙에 대한 문제인데 아니 이거에 대해서 지금 해명하라는데 이걸 왜 못 하십니까? 그러니까요. 저는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해야 된다고 그리고 생각합니다. 협조해야 된다고 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청문회는 꼭 하자는 겁니다. 자, 청문회를 안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청문회를 하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청문회를 할 수 있도록 여당이 아니 협조해 그러니까 주시기 청문회를 바랍니다. 보이콧을 지금도 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보이콧 안 합니까? 그 여당의 상황을 볼 겁니다. 여당이 이렇게 방어하고 하려고 그러면 예. 저희가 해봐야 뭐 합니까? 여당이 공격하겠습니까? 저희도 할 말이 많은데 다만 여당이 청문회 이렇게- 자체를 이렇게 끌고 마치 안 하려고 한다라는 것 이런 것이 오히려 더 의혹만 제기한다라고 국민들이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자, 특권과 반칙, 공정과 정의를 내세우는 여당이기 때문에 또 그 모토로서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당이 먼저 90명이 됐든 900명이 됐든 일단 불러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이 정권의 정통성이 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한국당은 한 명 부르면 특권과 반칙이 아니고 민주당은 90명이 됐든 다 불러라는 논리가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강 의원님 증인 수가 문제가 아니고 이 공정과 정의를 세우기 위한 여당의 모습을 보여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제기된 여러 가지 의혹들 국민들 입장에서 좀 풀려고 하면 청문회가 진행돼야 되는 거. 이 과정을 국민들이 지켜볼 텐데 지금 두 분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이제 자료 제출 또 증인 채택 문제 가지고 당일에 청문회가 열린다 하더라도 의사진행 발행만 쭉 하더라도 시간이 흘러가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갑자기 듭니다. 자, 어쨌든 지금 가족을 증인으로 부르는 것이 맞느냐 틀리냐 뭐 이 얘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과거로 좀 거슬러 올라가 보면 청문회 증인 채택 둘러싸고 지금과 반대 상황이 연출된 적도 있었습니다. 잠깐 보고 오시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지금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까? 검증할 수 있는 증인들 한 명도 채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직계 가족에 관한 증인 신청은 제 기억으로는 어느 청문회에서도 이게 국정조사도 아니고 말이죠. 청문회에서도 아마 불러낸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청문회 증인들을 채택하는 과정에서 후보자의 아드님들이라든지 또 동생분들에 대해서 증인 채택 논의가 있었을 때 과거의 관례로 볼 때도 그렇고 또 사생활 보호라는 측면에서 성실하게 자료를 내줄 테니까 증인에서는 좀 제외를 해줬으면 쓰겠다라는 새누리당 측의 간곡한 요청이 있어서 이 공수가 뒤바뀔 때마다 여야 입장이 바뀌는 장면 저희가 좀 익숙하게 본 장면들인데 2011년 최신중 방통위원장 그리고 2015년 이완구 총리 청문회 때 이제 반대 상황이 연출된 적이 있었는데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가족들을 불렀습니까? 안 불렀습니까? 못 불렀죠. 이때 못 불렀습니까? 네, 아까 말씀하신 두 가지 사례가 다인데요. 예. 그러니까 저는 참 저희가 소수 정당, 그러니까 소수 여당으로서 어려운 점 느끼는 게 청문회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국정의 여러 가지 개혁 과제를 떠나서 인사청문회를 하겠다는 그 자리까지 가는 게 이렇게 어렵고 예. 90몇 명의 사람들을 증인으로 불러라는 것이 어떻게 국회에서 저는 가능치는 한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마치 이런 논리입니다. 명백하다면 불러라. 불법이 아니라면 불러라. 예. 이런 식의 논리로는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불러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게 더 본질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조금 더 국회의 권위를 지키면서 우리가 또 여야 간에 합의 안 되는 건 안 될 수 예. 있는데 가족을 필요하다면 불러야죠. 국민들이 부르라고 할 겁니다. 그런데 93명이라는 거 전 도대체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이틀간에 더군다나 몇 년 만에 이틀 동안 있는 인사청문회에서 93명? 소화하기도 쉽지 않을 겁니다. 아마. 우리 강 의원님께서 93명은 아마 협상용으로 던진 게 아닌가 싶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청문위원들이 한 5, 6명 되잖아요. 그러니까 신청하는 각각 의원들이 수에 따라서 그만큼 늘어났지만 지금 한 25명 정도로 줄었고요. 또 여기서도 줄 겁니다. 그러나 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이 정권이 내세웠었던 정말 정의로운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여당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청문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증인에 꼭 필요한 사람, 당사자들 아닙니까? 부인과 딸 이런 부분들 또 그 펀드에 관련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빠른 시간 내에 협조를 해주면 이 청문회가 무사히 진행될 수 있을 거로 지금 보여집니다. 한국당에서 꼭 요구하는 증인은 부인과 딸입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간사간에 협의 중인데요. 예. 필수 요원은 딸과 따님과 또 그 부인과 또 몇 사람들은 반드시 나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뭐 이 증인 채택 여야 합의는 저희가 소식이 전해지는 대로 또 전해드리고요. 오늘 제가 말이 잘 안 되네요. 예, 짧게 마지막으로 이 얘기 하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어제 한국당 연찬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굉장히 쓴소리들이 강한 발언으로 나왔는데요.
종합을 해보면 다음 총선에서는 이제 죽을 길을 택해야 된다 이런 발언이 나왔거든요. 한국당이 지금까지 그 희생이 없었고 이제는 죽을 자세로 임해야 된다 이런 소리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어제 현장에 계셨습니까? 예, 있었습니다. 예, 어떻게 받아들이셨습니까? 아주 옳은 말씀해 주셨고요. 예. 저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는 상태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나라가 심히 어렵습니다. 경제가 지금 어렵고 외교, 국방, 교육 어떤 분야나 성은 곳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국민적으로 이 정권을 견제하려면 국민의 요구를 담아내야 되는데 기득권에 안주하지 말고 있는 기득권 다 내려놓고 모든 정파가 다 힘을 합쳐서 이 정권을 견제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라고는 고언들이 어제 여러분들이 있으셨습니다. 예. 자, 그런데 어제 이 보수통합 얘기가 나오는 자리에서 그 안철수계로 불리는 김근식 교수도 참석을 했고요. 지금 이 보수 통합을 하는 데 있어서 반문으로 뭉치자 이런 주장들이 보수 쪽에서 나옵니다. 민주당 쪽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한국 정치를 위해서는 뭐 반문, 뭐 무슨 문, 뭐 또는 뭐 이렇게 뭉칠 문제는 아니고요. 어떤 이념과 지향으로 야당 역할을 할 건지 그리고 어떤 원칙으로 야당의 기능을 할 건지를 밝히고 거기에 뜻에 맞는 분들이 뭉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그런 예를 들면 현 정부에 반대해서 뭉치자는 것이 국민에게 새로운 희망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뭐 보수 통합 관련해서 여러 그 시도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뿐만 아니라 뭐 다른 당들도 좀 마찬가지 상황이라서요. 내년 총선 앞두고 어떻게 또 이렇게 정당들이 해체 모여가 될지 좀 주목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